임대차의 비교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점은 특별법이라는 점이에요. 다른 법보다 이러한 법이 우선 적용되죠. 그리고 편면적 강행 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분에서는 양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해서 암기를 해야 되죠. 요령을 익히면 암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대항 요건입니다. 집주인이 A에서 B로 바뀌더라도 임차인은 새로운 양수자 B에게 이러한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항 요건입니다. 주택 임대차의 경우에는 주인주입니다.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칠 것이죠. 그러나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상인사입니다. 상인사, 즉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되죠. 대항 요건은 주인주, 상인사 이렇게 암기해 두세요. 이러한 대항 요건을 갖추면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두세요. 대항 요건과 최우선 변제권의 발생 시점입니다. 주민등록을 마친 날이 아니고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0시죠. 사업자 등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날 0시예요.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을 3월 5일 15시에 마쳤습니다. 이 경우에는 3월 6일 0시부터 대항 요건이 충족이 되는 것이죠. 그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합니다. 최우선 변제권과 우선 변제권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최단기간 보장입니다. 주택은 2년, 상가 건물은 1년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임대차 기간을 6개월로 했어요. 그 경우에는 최단기간 보장에 따라서 2년으로 되는 것이죠. 만일 상가 건물이라면 6개월이 아니고 1년이 됩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만일에 임차인이 주장한다면 그대로 6개월이 되는 것이에요. 상가 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6개월을 주장하면 그대로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갱신 요구권입니다. 기간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상가 건물은 기간 만료 한 달 전입니다. 주택에서는 갱신 요구권은 1회만 가능하죠.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는 최장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이 부분에서 숫자가 많아지니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외우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주택 부분은 짝수가 많아요. 상가 건물 쪽은 홀수죠. 다만 주택임대차에서 갱신요구권 해수 제한이 1회라는 거, 그리고 상가 건물에서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는 점, 이 부분이 특이합니다. 이익이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은 3기 차임액을 연체하면 해지권이 발생하죠.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 주택의 경우에는 전속기간이 2년이 됩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전속기간이 1년으로 되죠. 관련하여 전세권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봤죠. 구별해서 알아두세요. 묵시적 갱신이 있게 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고 가능합니다. 이 문구 그대로 기억해 두세요. 이 부분을 임대인으로 바꾸면 틀립니다. 그리고 이 경우 언제든지 해지 통고할 수 있죠.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경과로 해지가 됩니다. 숫자 3을 기억해 두세요. 전체적으로 빠르게 정리하면 대항 요건은 주인주, 상인사, 이쪽은 짝수, 이쪽은 홀수, 다만 특이하게 1회, 10년 이러한 숫자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환산 보증금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우리는 서울 9억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서울에서 환산 보증금이 9억일 경우에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됩니다. 서울에서 9억이 초과하게 되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러나 이러한 규정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다 적용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따라서 암기하셔야 되죠. 암기 방법은 곤대표 갱삼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갱신 요구권은 약정 기간이 있을 때에만 전국적으로 다 적용이 됩니다. 만일 갱신 요구권에서 약정 기간이 없다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는 이러한 예외적인 게 아니라 원칙으로 되돌아가죠. 환산 보증금으로 해결합니다. 이해 문제가 아니라 암기 문제예요.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대항력, 표준계약서 작성,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은 약정기간이 있는 갱신요구권입니다. 그리고 상가이므로 3기 차임 연체 시 해지, 이러한 조항은 환산 보증금과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 문제네요. 틀린 것은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병은 주택 소유권을 매수한 사람입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매수했죠. 따라서 매수인 병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2번 차임에 연체가 있었어요. 연체된 만큼 지연된 부분에서는 손해금이 발생하는데 그러한 손해금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문제입니다. 끝나는 때는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는 때죠. 주택이 반환되는 때입니다. 3번, 4번은 보증금 문제예요. 계약 당시 보증금 2억을 설정했었죠. 연체 차임이 있다면 이 보증금에서 공제합니다. 보증금이라는 게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서 설정하는 금액이죠. 따라서 공제가 됩니다.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틀린 것은 3번. 이러한 차입 채권을 양수했냐 안 했냐 이런 문제나 또는 압류가 되었냐 안 되었냐 이런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당초의 보증금 약정 자체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5번 세입자는 보증금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연체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가 없죠. 보증금이 있더라도 월세는 내야 되죠. 그리고 연체 차임도 내야 됩니다. 집합건물법 아파트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는 공용 부분이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전유 부분이 됩니다. 구분 소유권의 객체는 이 전유 부분이죠. 담보책임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분양업자나 시공자는 담보책임을 집니다. 그 담보책임의 기산일은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이 달라요. 전유 부분은 인도한 날 기산이 됩니다. 공용 부분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일이에요.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입니다. 전유 부분에서 발생한 체납관리비는 승계가 되지 않아요. 공용 부분에서 체납관리비는 승계가 되죠. 그러나 이러한 관리비 납부 지연으로 인한 연체료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승계되는 것은 공용 부분에서 체납관리비 뿐입니다. 등기의 여부입니다.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성질 구조상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나 관리사무실이나 노인정 등 규약상 공용 부분과 전유 부분에 대해서는 등기를 요합니다. 재건축 결의 요건입니다. 5분의 4죠. 집합건물법에서 3분의 2도 있고 4분의 3도 있고 5분의 4도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재건축입니다. 5분의 4죠. 관리인 선임할 의무가 있느냐 여부입니다. 구분 소유자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인을 선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도 되고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관리인은 소유자가 아닌 외부인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참고로 관리단은 반드시 구분 소유자여야 되죠. 원칙상 대지사용권과 전유 부분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전유 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일체로 취급하는 것이죠. 원칙상으로는 대지사용권만을 따로 분리해서 처분하면 안 됩니다. 강제 경매를 할지라도 대지사용권만을 분리하면 안 돼요. 관리인, 틀린 것은 1번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여야 한다. 이 부분이 틀렸죠. 구분 소유자도 가능하고 구분 소유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관리인은 공용 부분에 대해서 보존 행위를 할 수가 있죠. 관리인의 임기는 원칙상 2년입니다. 관리인은 관리위원회 이원이 될 수는 없어요. 위원회는 의결기관이죠. 의사결정기관이고 관리인은 집행기관입니다. 따라서 관리인이 이원이 될 수는 없어요.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 상세 설명드리면 법인격 있는 법인에서 대표기관이 있어요. 이 대표기관의 대표권을 제한할 경우에는 등기를 합니다. 대표권 제한을 등기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제3자가 이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은 달라요. 이 관리단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입니다. 법인격이 없다는 얘기는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고 사단이라는 것은 사람의 집합이라는 것입니다. 아파트 관리단은 등기 없이 자동으로 설립되는 단체예요. 정리하면 법인격이 없다, 즉 등기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러한 대표권 제한이 있다 할지라도 등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러므로 외부에 있는 제3자는 모를 수밖에 없어요. 즉 선의죠. 이 경우에 법은 이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이 문장에서 누군가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죠. 5번 설명이 장황했는데요. 단순하게 기억합시다. 제3자가 몰랐습니다. 따라서 이 선의 제3자를 보호합니다. 가등기 담보법의 절차는 소변통 청소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가등기하는 것인데 이때 담보의 목적이 되는 채권은 소비대차에 기한 채권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매대금이나 또는 공사대금 채권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소비대차 계약에서 변제기가 도래했는데 변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등기권자는 실행통지를 하죠. 즉 가등기 담보권자의 선택에 의해서 경매를 청구하든지 아니면은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을 통지합니다. 즉 담보권 실행통지죠. 권리취득에 의한 실행이다. 이를 우리는 기속정산형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하죠. 즉 소유권이 기속되는 겁니다. 청산한다. 즉 정산한 후에 소유권이 기속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를 귀속정산형이라 그래요. 만일 이 부분을 처분정산형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담보권 실행 통지를 하면서 청산기간을 2개월로 주고 청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면은 소유권을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바로 소유권 기속이죠. 이 소변통 청소로 암기해 두세요. 이 청산금 지급에 대해서 추가 설명드릴게요. 소비대차, 즉 1,000원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하죠. 토지 5,000원짜리를 담보로 제공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에 대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죠. 이 경우 차액이 4,000원입니다. 가등기권자가 이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이 4,000원을 정산해 줘야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청산금 지급입니다. 양이 좀 많은데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말씀드릴게요. 만일에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무효가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했더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담보 가등기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1번. 병의 저당권이 소멸되느냐 여부입니다. 병명의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가등기를 마쳤어요. 즉 저당권이 먼저 있었던 것이죠. 따라서 병의 선순위 저당권은 소멸하지가 않습니다. 틀린 것은 1번. 2번. 청산금을 지급하지 않고 본등기를 마치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소변통 청소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죠. 3번.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청산금 지급 채무하고 본등기 및 건물 인도 채무는 동시이행관계 있어요. 4번. 경매에서 정이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 경매는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간 경우죠. 저당권이 선순위입니다. 그러므로 그 후에 경매된 가등기 담보권은 경매로 인해서 소멸합니다. 5번. 만일에 청산급이 없는 경우라면 이 절차에서 청산급 지급 절차는 필요가 없죠. 그러나 이 부분 실행 통지해야 되고 2개월 청산기간도 지나야 됩니다. 그 경우에 갑에게 기속이 되는 거죠. 부동산 실면법, 소유자가 누구냐를 밝히는 것이죠. 소유자가 누군지 말면은 90% 이상 문제 다 푼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익개선, 제3자는 스타, 이 부분을 암기하셔야 돼요. 이익개선의 뜻입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는 계약 명의 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입니다. 그 외의 경우에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아요. 제3자는 스타, 제3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도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한 의미에서 제3자는 스타입니다. 이 내용을 접목시키려면 먼저 어떤 명의신탁인지를 구별을 해야 되죠. 기초 영어 정리에서 구별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간략하게 핵심만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자간 명의신탁, 이자, 즉 당사자가 2명이죠. 신탁자와 수탁자가 당사자입니다. 제3자는 당사자 밖에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 경우는 이자간 명의신탁입니다.
그런데 3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당사자가 3명이에요.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신탁자, 수탁자, 매도인. 당사자는 3명이죠. 3자간 명의신탁하고 계약 명의신탁의 구별 기준은 이 부분입니다. 매매 계약을 수탁자가 체결하면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리고 신탁자가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이는 3자간 명의신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수탁자가 매도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은 3자간 명의신탁이죠. 다음은 이 경우에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밝혀야 됩니다. 이 개선이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은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이 부분이죠. 그 외의 나머지 2자간이나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없습니다. 소유권이 그대로 있다는 뜻이죠. 신탁자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매도인의 소유 그대로입니다. 신탁자에서 수탁자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고 신탁자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 매도인에서 신탁자나 또는 수탁자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도인에게 그대로 소유권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전제 조건은 이 개선, 매도인이 선의해야 되죠. 계약 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다시 빠르게 정리하면 이 부분에서는 소유권은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만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 한해서 소유권이 수탁자 앞으로 이전이 되는 거죠. 제3자는 선의, 악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수탁자로부터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 등기가 격려가 되면 제3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소유권 취득하고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러므로 스타가 붙습니다. 3자간 명의신탁에서 마찬가지예요. 선의, 악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다. 계약 명의신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제3자는 선의인 경우는 물론이고 악의인 경우에도 소유권을 취득해요. 이 개선 제3자는 스타 암기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예외가 있어요. 종종배는 유효, 명의신탁 약정도 유효이고 물권 변동도 유효입니다. 탈법 목적이 없는 종중재산이나 종교단체, 배우자 간 명의신탁도 유효하고 이로 인한 물권 변동의 효력도 있습니다. 종종배는 유효로 암기하세요. 참고로 여기서 배우자는 사실상 배우자는 제외하고 법률상 배우자만을 의미합니다. 명의신탁 문제입니다. 갑을 간의 관계는 친구 사이입니다. 종종배가 아니죠. 따라서 일반적인 명의신탁 문제인데 갑소유 부동산을 을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단순한 이자간 명의신탁이죠. 그러므로 소유자는 을이 아니라 여전히 갑입니다. 그 후에 을이 병에게 매도했어요. 그리고 병 앞으로 등기까지 해줬습니다. 병은 제3자로서 스타입니다. 선이든 악이든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죠. 따라서 이 상태에서는 병이 소유자입니다. 갑은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죠. 따라서 갑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므로 손해본 갑은 불법행위한 을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옳은 것을 물었죠? 정답은 1번. 2번. 갑을사의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므로 병의 매매계약은 무효가 아니고 유효입니다. 3번. 병은 소유권 취득했기 때문에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죠. 4번. 갑은 을을 상대로 명의신탁 약정 해지. 이 해지의 전제 조건은 이 명의신탁 약정이 유효해야 되는데 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따라서 해지 대상이 없습니다. 5번. 만약 을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병으로부터 다시 취득했다. 이 경우에는 병은 소유자가 아니고 을이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소유권에 기한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소유권은 을에게 있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는 갑이 소유권이 없어요.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5번도 틀렸어요.